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이번 주는 커피라는 전 세계적인 기호식품을 통해서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대미를 장식할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카페. 그곳은 결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특히 유럽 역사에서 카페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그야말로 크다. 유럽의 격변하던 근대와 현대화 과정에서도 숱한 역사적 사건들에 거론되며 수시로 등장하던 카페. 그곳은 끊임없이 기존 권력에 도전하는 자유의 공간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이렇게 커피의 유럽 전파 과정을 쫓으며 중세에서 근대, 현대로 전환 과정에서 급변하던 유럽 역사와 문화의 거대한 흐름을 만나는 시간. 커피로 만나보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 장수환 교수와 함께 떠나는 그 감미로운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첫 강의 시간에는 커피 향이 이제 은은하게 피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이 스튜디오에 커피 향이 배었다 싶게 진하게 커피 향이 나는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소통의 유혹 카페라고 지어오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카페는 커피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공간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카페는 그 시대의 음악이나 미술을 담는 그릇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사상이나 철학, 정치 담론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카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문화운동까지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카페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장수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처의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생애 50번째 해를 맞이했고 또 그 해를 보냈다. 나는 외톨이로 앉아 있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런던의 한 카페에 대리석 탁자 위에 책이 펼쳐져 있고 빈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무심코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 20여 분 후 커다란 기쁨이 밀려왔고 마치 내가 축복을 받은 듯하고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이처의 흔들림이란 시의 일부입니다. 시인의 흔들리는 마음은 혼자서 마신 커피 한 잔으로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이처와 마찬가지로 가끔씩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 이것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달콤한 무위, 돌체 니엔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로부터 일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탈을 통해서 여유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자신이 커피를 마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 모습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카페에 가서 예이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욕구, 바로 소통의 유혹이 카페가 역사상에 나타난 이래 수세기 동안 지탱하게 한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라는 곳이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1645년경에 베네치아에 카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산마르코 광장 주변에 카페가 많은데요. 시민들은 그 카페를
매음과 도박의 온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들이 많아지고 이용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카페에 대한 나쁜 인상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1674년에 런던에서 나온 팸플렛 중에 커피하우스의 규율과 질서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고상한 귀족이나 사업하는 부르주아층이나 누구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높은 신분의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자리를 건네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카페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평등한 관계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었죠. 그동안 유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성스러워야 하고, 관청에 가면은 왠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근데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으니까 아주 자유로웠죠. 이래서 이제 카페가 사적인 대화의 공간으로서 유럽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는 대부분 이 공동체에 마시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절차에 따라서 술을 마시거나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정치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제의로 마시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술을 들이켜야 됐어요. 술을 탁자 아래 뒀다가 탁자에 올라오면은 한 번이나 두 번에 나누어서 술을 모두 들이켜야 했습니다. 근데 커피는 좀 다르죠. 그럴 필요가 없죠. 특별히 중세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남아있는 술 마시는 습관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잉글랜드에 남아있는 술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집내자입니다. 술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술을 들고 옆으로 이렇게 돌았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잔을 잡고 잔 뚜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잔 뚜껑과 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잔을 받는 사람이 술을 주는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용도로 이제 잔 뚜껑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술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옆에 쓴 사람은 이 사람 반대편으로 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집내자의 옆에 있는 사람도 집내자 반대편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이죠. 아마도 그 야만의 시대에 서로 이렇게 공격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침묵의 잔 의식,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잔의 이름은 침묵의 잔 또는 사랑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은커녕 공격을 막기 위한 정교한 어떤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하냐? 잔이 필요 없죠. 사적으로 이제 친밀한 사람끼리 마시니까 잔 뚜껑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커피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색상도 볼 수가 있고 또 커피 아로마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즐기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밀한 사이에 커피를 마시니까 절차가 전혀 소용이 없죠.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절차도 필요 없고 잔 뚜껑도 필요 없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커피를 마셨습니다. 물론 커피를 오래 두고 마시면은 신맛이 많아지는 등 좋지 않습니다.